남편이 친자 검사 결과지를 식탁 위에 내던졌습니다. 종이 한 장이 제압까지 미끄러져 왔고 그 위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친자일 가능성 0%. 내 아들이 아니래. 남편의 목소리는 분노라기보다 절구에 가까웠죠. 남편은 식탁 위에 놓여있던 가족 사진까지 바닥으로 쓸어버렸습니다. 액자가 깨지는 소리에 5살 아들이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아이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주워들었습니다. 그 사진은 불과 한 달 전 아들 생일에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아들을 목마 태우고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깨진 액자를 안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사진 왜 버렸어? 남편은 아이를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에 들어가 있어. 아빠, 내가 뭘 잘못했어? 아들이 다시 묻자 남편은 눈을 감은 채 소리쳤습니다. 들어가 있으라고. 저는 아이를 방으로 데려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오자 남편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애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5년 전 여름밤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할 때부터 아이를 원했습니다. 신혼 초에는 아기 옷가게만 보여도 함께 들어갔고 아이가 생기면 어떤 이름을 지을지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생기면 자신과 야구를 보러 다니고 싶다고 했고 저는 딸이 생기면 예쁜 옷을 입혀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매달 임신 테스트기를 확인할 때마다 한 줄만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작은 막대기를 붙잡고 화장실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저를 달래줬습니다. 우리에게도 때가 오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임신 이야기를 피했습니다. 병원에 함께 가달라고 하면 회사가 바쁘다고 했고 제가 배란일을 이야기하면 피곤하다며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군다며 짜증까지 냈습니다. 당신은 요즘 머릿속에 아기밖에 없어? 그 말이 너무 서운했습니다. 아이를 갖자고 먼저 말한 사람도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가 생기지 않자 조급해하는 사람은 저뿐이었고 남편은 점점 저와 멀어졌습니다. 저는 결혼을 했지만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 부부와 강릉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 친구는 남편과 학창시절부터 붙어있던 사이였습니다. 저희 결혼식에서 사이를 받고 남편은 그 친구를 친형제처럼 믿었습니다. 저 역시 여러 번 함께 식사하고 여행도 다녀서 편한 사이였습니다. 낮에는 바다에서 놀고 저녁에는 펜션 앞에서 고기를 구우며 술을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저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자 남편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운전해야 하니까 나 먼저 잘게. 저는 오랜만에 나온 여행이니 조금만 더 같이 있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 친구의 아내도 술에 취해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결국 거실에는 저와 남편 친구만이 남았었죠. 처음에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술이 들어가자 남편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희 요즘 둘 사이 안 좋아?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내 표정이 예전이랑 달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 힘든데 남편은 병원조차 함께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외롭다고 해도 남편은 피곤하다는 말만 하고 요즘에는 제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않는다고 털어놨습니다. 남편 친구는 제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 것 같아. 남편에게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 친구는 제 눈물을 닦아줬고 그날 밤 저희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남편과 그 친구의 아내가 잠든 사이 저희는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들 잘 잤어? 저는 남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자 그날 밤은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 뒤 남편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 내가 했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다시 연락했고 결국 저희는 따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이야기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넘은 선은 생각보다 쉽게 다시 무너졌습니다. 한 번은 2번이 됐고 2번은 몇 번으로 늘어났습니다. 남편 친구는 저를 만날 때마다 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너는 사랑받아야 하는 사람이야. 내 남편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저는 그 사람을 사랑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집에서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예민한 아내였지만 그 사람 앞에서는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여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리가 늦어졌습니다. 저는 별다른 기대 없이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했죠. 그리고 선명한 2줄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펑펑 울었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아이가 드디어 저희에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테스트기를 들고 곧바로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몇 번이나 결과를 확인하더니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진짜야? 우리 아기 생긴 거야?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남편은 제 배에 손을 올리고 계속 같은 말을 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 역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당연히 남편과 제 아이였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찾아온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임신을 확인한 순간부터 다른 모든 일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남편 친구의 연락에 더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몇 번 연락하다가 자연스럽게 멈췄습니다. 누가 먼저 끝내자고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게는 지켜야 할 아이가 생겼고 저는 다시 남편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 돌아갔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병원 갈 때마다 함께 했고 밤이면 제 배에 귀를 대고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빠 목소리 들리지? 초음파 사진을 지갑에 넣어 다녔고 직장 동료들에게도 곧 아빠가 된다며 자랑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 남편은 신생아실 유리창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보여주자 남편은 두 손을 모은 채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제 아들이에요. 남편은 밤마다 일어나 분유를 먹였고 아이가 열이 나면 회사에 휴가를 내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가 처음 뒤집던 날에도 남편은 영상을 수십 번 돌려봤습니다. 첫 걸음을 내딘 날에는 아이보다 남편이 더 크게 웃었습니다. 아이가 처음 아빠라고 부르던 날 남편은 저를 안고 말했습니다.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아들의 첫 또래는 남편이 직접 성장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남편이 쓴 편지가 나왔습니다. 아들아, 내가 태어난 날 아빠의 진짜 인생도 시작됐어.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제가 지키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런 가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남편은 누구보다 좋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란 시간이 흘러갔죠. 아들이 자랄수록 주변에는 아이가 저를 닮았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남편을 닮지 않았다는 말도 가끔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은 원래 엄마를 많이 닮는데요. 남편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유치원에서 가족 사진을 준비해오라는 숙제가 나왔습니다. 남편은 아들의 어릴 적 사진과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을 나란히 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상하다. 뭐가? 아무리 봐도 얘가 나랑 닮은 데가 하나도 없어. 저는 아이 앞에서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며 남편을 나무랐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남편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웃을 때마다 유심히 바라봤고 아이의 손가락과 귀 모양까지 살펴봤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에게 혈액형을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불쾌했습니다. 자기가 밤새 안아 키운 아이를 이제 와서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친구 부부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남편 친구는 아들을 보자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들은 장난감 자동차를 들고 그 사람 앞에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웃는 순간 이상할 정도로 표정이 닮아 보였습니다. 남편 친구의 아내가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둘이 웃는 모습이 꼭 삼촌과 조카 같네. 저는 아무렇지 않게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웃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아들의 칫솔을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온 날 남편은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가장 먼저 자기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 아들이야? 친구는 처음에는 무슨 소리냐며 잡아댔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친자 검사 결과를 보내자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친구는 끝내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둘 다 술을 많이 마셨잖아. 남편은 그 말을 듣고 휴대전화를 벽에 던졌습니다. 자기가 형제처럼 믿었던 친구와 아내가 자신을 속였다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제게 물었습니다. 너 5년 동안 알고 있었어? 저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 아이가 남편의 아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의심하지도 않았고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 인간과 몇 번이나 만났는데 몰랐다고? 저는 오히려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왜 제 동의도 없이 아이의 칫솔을 가져가 친자 검사를 했느냐 물었습니다. 부부라면 먼저 아내와 대화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남편은 기가 막힌 듯 웃었습니다. 내가 당신 허락받고 진실을 알아야 해?
저는 그 진실이 무엇을 바꿨는지 묻고 싶습니다. 검사 전날까지 남편은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아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줬고 주말에는 함께 자전거를 탔습니다. 아이는 남편을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한 장이 나온 순간 남편은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이 아침마다 달려가 안기면 남편은 아이의 팔을 떼어냈습니다. 아이가 그림을 가져가도 고개를 돌렸고 아빠라고 부르면 방문을 닫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남편 방문 앞에 그림 한 장을 놓았습니다. 그림 속에 저와 남편 그리고 아들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서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다시 나를 좋아해 주세요. 남편은 그 그림을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안아주지는 않았습니다. 저 아이를 보면 내가 속고 살았던 5년이 생각나. 남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누구의 피가 섞였는지 선택한 적도 없고 아빠를 속인 적도 없습니다. 5살 아이에게 남편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명뿐인 아빠였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화를 내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까지 등을 돌리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 아이가 처음 아빠라고 부른 사람도 남편이었고 아플 때 밤새 안아준 사람도 남편이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모든 시간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제가 남편 친구와 잠자리를 가진 것도 자기 탓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저를 그렇게 외롭게 만들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병원에는 함께 가지 않았고 제가 힘들다고 말할 때마다 피곤하다면서 외면했습니다. 여행지에서도 아내를 친구와 남겨둔 채 먼저 잠들었습니다. 아내가 술을 마시고 있는데 끝까지 챙기지도 않은 남자가 이제 와서 자신은 아무 책임도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날 남편이 저와 함께 방으로 들어갔다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소 제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줬다면 남편 친구를 따로 만날 일도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만들어 놓은 외로움 속에서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잠시 기댔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긴 순간 저는 모든 관계를 끝냈습니다. 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살았습니다. 5년 동안 엄마로서 아이를 키웠고 남편이 아버지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가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제 와서 자신만 피해자라고 합니다. 남편은 결국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저와 자기 친구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고 아이에게는 양육비를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5년 동안 아버지였습니다. 출생 신고서에도 남편 이름이 올라가 있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서류에도 보호자로 적혀 있습니다. 아이의 첫 걸음을 지켜본 사람도 남편이고 아이에게 평생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사람도 남편입니다. 이제 와서 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끊어버리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남편에게 양육비를 요구할 생각입니다. 결혼 생활 동안 형성한 재산도 정당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사는 집은 남편 명이지만 저는 임신과 출산을 했고 5년 동안 아이와 가정을 돌봤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집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제가 뻔뻔하다고 합니다. 자기 친구와 잠자리를 갖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자기 아들로 키우게 해놓고서 어떻게 양육비와 집까지 요구할 수 있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남편에게 묻고 싶습니다. 5년 동안 아이에게 아빠라고 불리며 행복할 때는 그 아이가 가족이었는데 피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갑자기 아무 관계도 없는 아이가 되는 건가요? 저는 적어도 아이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생긴 순간부터 제 삶은 아이에게 바쳤고 지금도 아이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남편은 친자 검사 결과 한 장으로 아내와 아들을 모두 잃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 역시 하루아침에 남편과 가정, 아이가 살아갈 집까지 모두 뺏기게 생겼습니다. 남편이 저를 외롭게 만든 책임, 5년 동안 아버지로 살아온 책임, 그리고 아이에게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약속했던 책임까지 모두 사라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라면 남편이 아내와 5살 아이를 모두 버리고 양육비와 재산 분할까지 거부하는 것이 정말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질어질하네요. 예, 이거는 정당할 것 같은데요. 뭐 저도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게 친자가 아니면 양육비를 굳이 줘야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 키운 적은 있으니까 가슴이 아프긴 한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단추부터가 잘못 껴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배신이잖아요. 배신. 일단 배신이 가장 큰 것 같고 이게 차라리 처음부터 입양처럼 알고 키웠으면 몰라도 이게 내 아들인 줄 알고 키웠는데 알고 보니 내 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제가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아들이다. 이러면 양육비를 주기는커녕 이게 정당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